I got the cash in the bag. 911. Got something strange happening at our friend's house. Motionless, and I'm concerned. So she's just standing there not moving? Kind of hard to tell. It's dark.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미셸의 친구가 미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오후에 있을 수영 수업에 14살 된 미셸의 막내딸 샬럿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미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셸의 집에 도착하고 그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미셸의 친구는 창문 너머로 집안을 살펴봅니다.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어둠이 눈에 익숙해지자 그의 눈에 친구 미셸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미셸은 컴컴한 거실 계단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미셸, 거기서 뭐해? 미셸의 친구는 창문을 두드리며 미셸을 부릅니다. 하지만 미셸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후에 미셸의 친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미셸은 계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두 발은 공중에 떠 있었고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코닝. 뉴욕주 슈터이벤 카운티에 위치한 코닝은 2020년 기준 인구 약 11,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코닝은 포춘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유리 제조회사 코닝 글라스에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미셸 노터. 1971년 2월 2일 출생.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89년 17살의 미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살 어린 16살의 로이드 노터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미셸은 로이드를 초대하고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2년 후 1991년 로이드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은 미셸은 그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이어갑니다. 미셸은 문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로이드는 전자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 미셸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로이드는 코닝 글라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미셸과 로이드는 3명의 딸을 낳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갔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미셸은 막내딸을 낳으면서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강의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됩니다. 미셸은 자신의 오랜 교육 철학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녀는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미셸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딸들의 다정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열과 성을 다해 세 딸을 돌봅니다. 그러나 미셸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딸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셸은 홈스쿨링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역대학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죠. 미셸의 남편 로이드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했는데 딸들도 그런 아빠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캐리의 아빠 사랑은 유별났죠. 로이드는 매번 캐리를 발레 수업에 직접 데려가고 수업 전 아이의 머리를 만져주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등 여느 아빠와는 다른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같은 발레 수업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계획된 연기였습니다. 로이드는 사실 좋은 남편도 자상한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는데 엄청난 소유욕과 통제욕을 보이며 가족을 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교활했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했죠. 정반대 성격을 가진 미셸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충돌했죠. 로이드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상한 딸바보 아빠의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엄격하게 딸들을 통제하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불러서 무릎을 꿇리고
심지어 따귀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셸은 로이드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이런 문제들로 자주 다퉜습니다. 게다가 로이드는 비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의 엄마 미셸과 자기가 마치 경쟁 관계인 것처럼 편을 가르고 아이들이 모두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 앞에서 엄마 미셸을 험담하고 그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로이드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진짜로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빠, 나 한 사람뿐이야. 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자기 통제 아래 놓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보호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미셸의 어린 딸들에게도 아빠 로이드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고 자신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로이드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로이드의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 미셸은 그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미셸과 로이드가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추수감사절 무렵 미셸이 갑자기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미셸의 친정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미셸의 행동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미셸의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남편 로이드가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미셸에게 친정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내 미셸이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철저히 고립시켜 아내 미셸이 남편인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미셸과 로이드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미셸은 로이드와의 반복되는 갈등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셸은 몇 달 동안이나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친정에 발을 끊었습니다. 미셸이 로이드의 요구를 따랐던 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지 그의 힘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셸은 이것이 그녀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 미국의 심각한 경제 불황이 찾아옵니다. 로이드는 직장을 잃습니다. 로이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마침내 뉴저지의 새 직장을 찾습니다. 뉴저지는 지금 살고 있는 코닝에서 차로 약 5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꽤 있어 고심 끝에 로이드는 뉴저지로 거처를 옮기고 가족과 떨어져 직장 근처에서 혼자 지내기로 합니다. 로이드가 뉴저지로 떠나고 미셸에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미셸은 로이드의 통제를 벗어나 친구들,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새 인생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미셸의 친구 신시아가 말합니다. 미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미셸과 로이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드가 불쑥 미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냅니다. 로이드의 이혼 서류를 받은 미셸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들 엄마로, 가정주부로 남편 로이드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을 다했는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한 자신에게 이혼이라니. 그러나 이내 미셸은 지금이야말로 로이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8월 두 사람은 드디어 이혼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로이드는 집요하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길고 긴 양육권 소송을 벌입니다. 로이드는 미셸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며 26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없이 미셸을 괴롭혔습니다. 미셸은 남편 로이드가 딸들을 조종해 딸들이 엄마인 자신에게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큰딸은 로이드와 함께 뉴저지에서 살고 있었으며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둘째 딸 캐리 역시 아빠 로이드와 함께 뉴저지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미셸의 곁에는 막내딸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던 로이드는 14살인 막내딸의 양육권을 놓고 계속 싸웁니다. 2017년 8월 그렇게 끈질기고 징그럽게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로이드가
자신의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미셸은 너무 놀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온갖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난리를 치더니 로이드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양육권은 자연스레 미셸에게 돌아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5년간의 양육권 소송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미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미셸의 막내딸 샬럿의 수영 수업을 데려다주기 위해 미셸의 집에 왔던 친구는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911에 신고합니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세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지만 역시나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순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 나옵니다. 집에 들어서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 난간에 46살의 미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고 목에는 검은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듯 했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집안의 문과 창문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없이 모두 잘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친구가 막내딸 픽업을 위해 미셸의 집에 왔다는 걸 알고 미셸의 막내딸 샬럿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안 어디에도 샬럿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샬럿의 방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지저분했지만 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샬럿의 옷과 물건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 멀리 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전 남편 로이드에게 전화해 샬럿의 행방을 묻습니다. 로이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지낸 지 10년이 다 돼가요. 전 뉴저지에 살고 있고 미셸을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전 모르죠. 경찰이 미셸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로이드는 그럴 줄 알았다며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4,000km도 더 떨어진 캘리포니아에서 회사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코닝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미셸의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미셸의 집 앞에 모여 경찰을 지켜봅니다. 이 시각 미셸의 둘째 딸 캐리가 경찰에 전화옵니다. 올해 19살인 캐리는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로체스트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캐리는 친구를 통해 어머니 미셸의 소식을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캐리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동생 샬럿이 자신과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같이 있어요? 네, 동생은 제 아파트에 있어요. 샬럿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안도하지만 한편 샬럿이 수영 수업에 빠지고 왜 언니와 함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틀 전 토요일 밤에 코닝에 있는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제 모습을 본 엄마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재판에서 아빠 편을 들 수 있냐며 절 비난했죠. 엄마는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난리치는 통에 동생이 잠에서 깼죠. 엄마가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동생이 걱정돼 동생 샬럿을 차에 태우고 로체스트로 왔어요. 하지만 경찰은 캐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셸은 14살 된 막내딸의 양육권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오랜 근심거리를 해결하고 기쁨에 차 있었을 미셸이 재판 문제로 딸에게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목에 난 U자형 모양의 상처에 주목합니다. 꼭 누군가 미셸의 뒤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긴 것만 같았죠. 경찰은 동생 샬럿을 찾아가 토요일 밤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샬럿의 말은 대체로 캐리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TV를 보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언니 캐리와 엄마가 엄청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에 깼어요. 그리고 언니가 절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샬럿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샬럿이 언니 캐리를 따라 집을 나설 때 2층에서 엄마 미셸의 비명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샬럿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당시 집에 미셸과 두 딸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자신들의 추측에 더 확신을 갖습니다.
미셸의 방은 막내딸 샬럿의 방처럼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방은 샬럿의 방과 달리 다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미셸의 침대 매트리스가 침대 프레임 위에서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침실 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DNA 조사 결과 미셸의 피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인물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여러 의심을 품고 경찰은 미셸의 친구 신시아를 찾아갑니다. 최근 미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전 남편 로이드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막내딸 샬럿의 양육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신시아는 판결이 내려진 날 미셸 샬럿과 함께 밖에서 놀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죠. 미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신시아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미셸은 길고 힘든 소송을 이겨내고 드디어 승소했어요. 그녀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게 생겼는데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미셸을 잘 아는 지인들은 미셸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다며 친구 신시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얼마 후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심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경찰의 예상과 다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옵니다. 사망 시간은 일요일 새벽 1시경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로이드가 코닝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로이드는 경찰서를 찾아가는 대신 슈토이벤 카운티 가정법원으로 먼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는 현재 매달 $6,000, 우리 돈 약 77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양육비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거였습니다. 경찰은 직접 법원으로 로이드를 찾아갑니다. 경찰 조사에 응한 로이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크고 작은 다툼을 반복했어요. 그럴 때면 미셸은 소리를 지르며 날 위협했고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문이 부서진 적도 있었어요.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그래서 전 이혼을 선택했고 아이들이 그런 엄마와 있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해 끝까지 양육권 소송을 벌인 거예요. 로이드는 중간중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상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은 로이드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에 대해 수사합니다. 로이드는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000가 넘는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미셸에게 매달 $6,000를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꽤 부담되는 액수였죠. 미셸은 $260,000, 우리 돈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미셸의 막내딸 샬럿이었죠. 만약 미셸이 죽는다면 막내딸 샬럿의 양육권은 로이드에게로 갑니다. 그렇다는 건 로이드가 미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게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부검 결과서에 따르면 미셸은 8월 27일 새벽 1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 시각 로이드가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로이드의 진술에 따르면 8월 26일 토요일 오후 로이드는 둘째 딸 캐리가 다니는 로체스터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캐리가 숙소를 옮기는 날이라 그는 캐리가 이사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시간이 늦어 대학교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인 8월 27일 아침, 로이드는 둘째 딸 캐리, 막내딸 샬럿과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경찰은 로이드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 CCTV 영상을 살펴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로이드가 모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방을 하나 예약합니다. 저녁 9시. 이사를 끝낸 로이드가 캐리와 함께 모텔로 돌아옵니다. 저녁 10시. 로이드가 캐리를 주차장에 바래다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날 8월 27일 아침 7시경. 캐리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차 안에는 동생 샬럿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두 딸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기록된 CCTV 영상과
로이드의 진술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로이드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로이드의 주장대로 그는 밤새 모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보면 로이드는 이 사건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로이드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이드의 진술과 다른 CCTV 영상을 발견합니다. 토요일 저녁 10시경. 로이드는 경찰한테 말한 대로 캐리를 주차장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모텔로 다시 돌아갔다는 로이드의 말과 다르게 로이드는 모텔로 돌아가지 않고 캐리의 차를 타고 함께 모텔을 떠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내내 로이드는 모텔 CCTV 영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8월 27일 아침 6시 36분 로이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로이드는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일요일 아침 7시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경찰에게 토요일 저녁 딸을 바래다 주고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경찰은 로이드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지만 새로운 진전은 없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로이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합니다. 경찰은 로이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3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첫 번째,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 미셸의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한다. 두 번째, 로이드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한다. 로이드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속한 날짜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이드와 캐리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캐리와 로이드는 26일 토요일 저녁 10시에 함께 차를 타고 모텔을 떠나 27일 아침이 되어서야 모텔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아빠와 딸이 공모해 엄마 미셸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캐리와 로이드에게 덫을 놓습니다. 경찰은 캐리에게 전화해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내일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만나자는 경찰의 말에 불안해진 캐리는 바로 로이드에게 전화합니다. Hi, sweetie. Hey. So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officer whatever from the Corning Police Department. He called. He's like, oh, I just like to meet with people face to face as well. You know, I'd like you to not do that if you can avoid it. Tell him I'm sorry. I got a counseling appointment back in New Jersey tonight. Could you cry? I'm like,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둥, 경찰 앞에서 울라는 둥. 로이드는 캐리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조사하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려는 듯한 행동을 주문하고 있었죠. 그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이때 외부 검사기관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로이드가 미셸의 시신을 이미 화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부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법의학자는 이전 부검 과정에서 찍은 사진과 검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셸의 오른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관찰되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들이 있었으며 턱에는 깊게 난 밧줄 자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뒤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 검사 기관은 미셸의 타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경찰은 먼저 캐리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캐리는 계속되는 경찰의 질문에 겁에 질린 채 더듬더듬 말을 이어갑니다. 캐리가 혼자 수사받게 될 경우 그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로이드는 둘째 딸 캐리를 찾아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합니다. 난 지금 파산 직전이야. 매달 너희 엄마한테 6,000달러나 되는 양육비를 줄 재간이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이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 죽을 거야. 로이드의 말에 캐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난 살 수 있어. 캐리, 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를 택할 거니? 아빠가 딸에게 죽겠다고 협박하고 아니면 엄마가 죽어야 한다며 누구를 택할 것인지 강요하는 상황. 보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이드는 딸들을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뇌시켰습니다. 특히 둘째 딸 캐리는 아빠 로이드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로이드는 고의로 미셸과 캐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캐리가 엄마 미셸에게 적개심을 갖게 했습니다. 캐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빠인 자신뿐이라고 강조하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캐리는 엄마 미셸과 싸워 10번 더 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중 한 번은 미셸이 사망하기 2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캐리와 미셸 두 사람이 길에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딸과 언쟁하고 싶지 않았던 미셸이 혼자 차에 타자 캐리는 엄마 차를 못 가게 하려고 막아서고 미셸은 후진합니다. 캐리가 이날의 일을 로이드에게 말하자 로이드는 미셸이 후진했던 일을 꼬집으며 말합니다. 너희 엄마 참 대단하다. 그거 널 차로 치려고 한 거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캐리는 로이드의 말대로 미셸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로이드는 미셸이 캐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캐리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캐리를 조정해 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한 명을 택해야 한다는 로이드의 말에 캐리는 망설임 없이 아빠 로이드를 선택합니다. 토요일 저녁, 캐리는 로이드와 함께 차를 타고 미셸이 있는 코닝 집으로 갑니다. 캐리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동생 샬럿이 보입니다. 캐리는 엄마 미셸을 마주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말다툼을 합니다. 화가 난 엄마 미셸은 침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 캐리는 로이드가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로이드는 조용히 2층 미셸의 침실로 올라갑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미셸이 소리치자 로이드가 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침실벽에 미셸의 피가 튑니다. 로이드는 밧줄을 이용해 미셸의 목을 조릅니다. 잠시 후 집안의 정적이 흐릅니다. 2층에서 일어난 소동에 샬럿이 잠에서 깹니다. 캐리는 잠에서 깬 동생 샬럿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캐리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엄마 미셸을 봅니다. 로이드는 캐리에게 미셸을 들어 올려 계단 난간에 매다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캐리는 로이드를 도와 미셸이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밉니다. 일을 마친 로이드는 막내딸 샬럿 몰래 캐리의 자동차 뒤 트렁크에 올라탑니다. 캐리는 그대로 차를 몰아 로체스터에 있는 그녀의 학교 아파트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캐리의 진술입니다. 이제 경찰은 로이드를 체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이드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로이드가 뉴저지 프린스턴 시내 어딘가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한 주차 빌딩에 그의 차가 있는 걸 찾아냅니다. 경찰은 로이드가 5층 주차장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경찰을 향해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합니다. 90분간의 숨막히는 대치 끝에 한 경찰관이 순간 틈을 놓치지 않고 로이드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이드는 전부인 미셸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둘째 딸 캐리는 사건 당일 밤 아빠 로이드를 도운 혐의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로이드는 자신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캐리는 경찰과 협상합니다. 법정에서 아빠 로이드의 범행을 밝히고 사건 당일 범행 과정을 모두 털어놓는 대신 감형을 받기로 하죠. 경찰은 캐리의 증언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지금 로이드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그가 미셸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미셸이 입었던 잠옷에서 로이드의 DNA를 찾아냅니다.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사이 그들이 함께 지낸 건 한 번도 없었죠. 사건 당일 미셸이 입었던 잠옷에서 로이드의 DNA가 나왔다는 건 바로 그가 범인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로이드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돈 때문에 미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미셸이 아이들을 해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재판 내내 미셸을 비난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 론디는 말합니다. 미셸은 본성이 착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미셸이 사망하기 1년 전 2016년 추수감사절에 그녀는 둘째 딸 캐리와 함께 교회에서 칠면조 등 음식을 준비해 노숙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매년 있었던 일이었고 미셸은 매번 딸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선행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 했던 미셸은 딸의 방조 속에 전남편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2019년 12월, 법원은 로이드 노터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캐리는 모든 범행 과정을 자백하고 검찰 측 증인이 된 대가로 1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셸의 엄마이자 캐리의 외할머니 론디는 캐리가 로이드의 쇠뇌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미셸이 살아있었다면 캐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랬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캐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년 후인 2020년 1월 16일, 캐리의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져 22세의 캐리는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